네, 금요일 2부 소소한 주치 나오셨습니다. 제너럴 닥터 정재덕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기도 전에 질문이 2개가 올라왔었거든요. 네. 아까 일부 시간에 가족 전체가 목감기에 걸려서 힘들다는데 지금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게 가족분들이 다 같이 그 감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이 나오면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놨다가 이 사람이 나을 때쯤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고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은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끝을 봐야 되잖아요.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게 제일 중요해서 뭐 치료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될 텐데 이 바이러스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좀 필요한 건 서로 간의 물리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정의 달에 맞지 않나? 그렇죠. 이제 분비물을 통해서 직접 전파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콧물이나 기침이나 이런 그런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될 때 그게 이제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 손을 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손을 계속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시면 더 이상의 전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막 후두에 목이 쉬고 굉장히 좀 거센 목소리를 나는 감기들이 많으신데 제일 쉬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을 쉬게 하고 말을 하는 얘기인데 말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목은 최대한 쉬게 해주고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옮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콧물이나 기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혹시 먹으면 좋은 게 있습니까? 물이죠, 물. 물이 진짜 좋아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물 많이 먹어라, 물 많이 먹어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그냥 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 물이 정말 좋은 게 뭐 그때그때 먹으면서 마실 때 목을 적셔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땐 수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콧물도 그렇고 가래도 그렇고 다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증성 물질들이 빨리빨리 배출되도록 물을 좀 많이 드시면 호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뭐 맵고 짠 건 안 좋고요? 맵고 짠 거는 어느 때는 안 좋은 거죠. 뭐 안 좋지만 늘 땡기는 그런 음식인데 저도 뭐 좋아하니까 사실 할 말은 없지만 맵고 짠 거는 감기 걸렸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춧가루 소주에 타 먹으면 빨리 낫는다 뭐 이렇게 몸을 화끈하게 해서 빨리 열을 내 갖고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의학적 근거는 사실 없긴 한데요. 그런 느낌이 들면 뭐 사실 괜찮죠. 근데 또 왜 또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땀을 한번 쫙 빼면 좋아진다. 이게 현상에 대한 약간 오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열이 날 때요. 열이 날 때는 몸이 추워요. 그렇죠. 우리 몸이 열이 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이러스든 뭐든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열의 그 세팅 포인트 센터가 있어요. 열을 이렇게 조절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바이러스가 딱 들어서 원래는 37도 정도에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살짝 올리는 거예요. 39도. 그러면 몸이 그 39도가 맞는 줄 알고 그걸 올리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열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몸을 떠는 거죠. 근육을 막 힘들게 떠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이 올라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춥고 몸이 쑤셔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몸살이라는 그쵸, 거죠. 몸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열이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이 올라서 오히려 39도 정도, 40도 정도 되면 몸이 편안해져요. 더 이상의 열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열이 떨어지려면 우리 보통 여름에 더울 때 몸 마당에다가 물 뿌리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건데 그것처럼 몸도 아까 전에 39도 잘못 세팅되어 있었다. 37도로 다시 내려라라고 할 때 몸에 물을 뿌리는 거죠. 땀이 쭉 나요.
그래서 땀이 나면 실제로 몸이 정말 편안해지거든요. 네, 열이 네. 내려가기 때문에. 네. 열이 올라갈 때는 막 몸도 쑤시고 힘들죠. 관절도 네, 쑤시고 네. 눈도 빠질 것 같고 머리도 맞습니다. 아프고 그러는데 몸이 이제 열이 딱 식을 때에는 물이 쫙 뿌려지면서 땀이 나니까 네. 아 이게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 땀이 나면 낫는다. 그래서 땀을 억지로 빼면 네. 뭔가 몸이 낫는 것 네,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막 열을 더 막 그쵸. 이불 뒤집어 씌우고 네, 네, 막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추울 때 이불 뒤집어 쓰고 더 덥게 하면 열이 더 많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원래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을 때 그때 뭐 해열제를 먹는다던가 빨리 조치를 취하면 좀 열이 덜 오를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추울 때 우리가 해열제 먹을 생각을 안 하죠. 네, 많이들 추우니까 네. 아, 이게 뭐 으슬이 열날 때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땀이 날 때 오히려 뭔가 식은땀이 난다,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하시는데 네. 거꾸로예요. 열이 네. 날 때는 추울 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뭐 그때 뜨거운 콩나물국을 먹으면 좋다. 따뜻한 거 음식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몸이 으실으실 추워지는데 그때 막 오히려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 요런 건 극복해. 하면서 수영장을 간다던가 막 헬스장을 간다던가 사우나를 간다던가 그럼 완전히 몸살이 더 나십니다. 그래서 체온이 안 그래도 지금 세트 포인트가 망가져서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체온에 영향을 주는 운동들 있잖아요. 네. 좀 과격한 운동이나 수영이나 뭐 네. 사우나나 이런 걸 해서 땀을 빼겠다 뭐 이런 자세로 가셨다가 더 앓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조신하게 집에서 그냥 따뜻한 물 드시면서 네. 가만히 계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0대 여성이라고 이름도 정말 닉네임도 통증이에요.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신가 봐요. 왼쪽 사타구니 위쪽이 아파오는데 지금 아주 증상을 잘 써주셨어요. 소대변은 그냥 별 네. 불편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이게 사타구니 위쪽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뭐가 많아요. 오른쪽도 네.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네.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외과 시간에 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사타구니 쪽이 아플 때 네.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답이 한 20가지가 나와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구조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요거는 계속 통증이 지속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외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네. 일단은 40대 여성분이시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먼저 산부인과를 좀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물리적으로 일단 뭔가 있는지 초음파 검사 같은 걸 아마 먼저 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의 병력이나 뭐 출산력이나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단 의심되시는 게 있다. 뭐 생리가 흐트러진다. 생리통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경우라면 산부인과 쪽으로 가보시고 뭔가 만져지고 멍우리가 있다. 뭐 그 안에 뭔가 좀 통증이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네. 외과로 가보시는 것도 빠를 것 같아요. 네, 우선 부인과를 들리셔서 네. 나무의 뿌리님, 오늘 염증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상을 입고 물집이 네. 생긴 상황, 다른 네네네. 부위는 이제 주변은 빨갛고요. 그렇죠. 아, 이게 염증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네. 염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염증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뭐 네. 인후염, 후두염, 비염, 뭐 아니면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뭐 뼈에 관절에 염증이 관절염, 뭐 네. 여기저기 다 생길 수 있는데 네. 염증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염증의 세 가지 요소는 일단은 부어야 돼요. 네. 붓고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말이 좀 이상해요. 염증이 있다라는 저희 세 가지 전제가 붓고 네. 따끈따끈하고 아, 열나고? 예. 네. 그 다음에 벌게요. 아. 이게 이제 염증의 3요소. 근데 그 화상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열에 의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만, 그러니까 붓고 따끈따끈하고 벌겋게 되는 염증 상태만 있으면 요건 여기가 1도 화상이라 그래요. 네. 근데 수포가 잡히고 그쵸. 물집이 생겨서 터졌다. 네. 이런 네네. 건 그다음부터는 2도 화상 넘어가는 건데 네. 1도 화상만 있는 경우에는 화상은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로 해주실 거는 바로 냉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화상을 입고 나서 얼마나 빨리 오랜 시간 동안 냉찜질을 했느냐에 따라 얘가 얼마나 빨리 낫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화상을 입으셨다면 물집까지 생기신 거면 바로 2도 화상인 건데 네. 주변 온찜질 하다가 잠들었다고 지금 얘기해요. 온찜질을 하다가 화상을 입으셨나 봐요.
찜질팩에 많이 입으시거든요. 네. 일상에서 많이 화상을 입으시는 게 찜질팩을 너무 가까이 둬서랑 또 한 가지 되게 웃긴 건데 요즘에 전자제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 충전기, 노트북 충전기 있잖아요. 걔가 열이 꽤 많아요. 핸드폰 밤새 충전하면 꽤 뜨거워지죠. 근데 그 충전기 어댑터 있죠. 네. 어댑터를 발치에 이렇게 두고 자다가 그게 거기에 닿아서 화상을 2도 이상 입어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노트북 어댑터는 또 이제 컨센트 바로 꽂히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히 화상을 많이 입어오시는데 일단은 바로 냉찜질을 해주시되 차가운 물에 담그실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물집이 생기셨으니까 잘 터질 수도 있어서 뭐 비닐이나 비닐봉지에 뭐 얼음물을 넣거나 아니면 수건 자체를 좀 적셔서 최대한 긴 시간 동안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 수포 생겼을 때 사람들이 또 하는 거 빨리 터뜨려주는 게 좋다 아니면 놔둬야 된다. 맞아요. 그거 터트냐 마냐의 문제인데 터트려도 상관없고 안 터트려도 상관없이 그 수포는 언젠간 터지게 돼 있고 어쨌든 그 껍질은 벗겨지고 그 밑에서 새살이 돋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수포를 터트리는 과정이 뭐 집에서 터트리신다고 하면 과정에서 손상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좀 멸균되지 않은 바늘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좀 잘못 건드렸다가 흉기 커진다던가 그래서 수포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말고 바로 그냥 병원에 가시면 어느 과든지 간에 그 상처 기본 소독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화상은 피부가 열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간을 최대한 무균지대로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균에 의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상을 입으셨다 그럼 첫 번째는 냉찜질이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지저분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흉이 많이 남기 때문에 흉이 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소녀님, 허리 삐끗했을 때 파스를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게 꺼려져서 대신 스프레이형을 가끔 씁니다. 마찬가지로 허리 삐끗했을 때 생기는 게 그 근육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허리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일자 허리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척추와 척추 사이를 연결하는 여러 개의 근육과 인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삐끗이라는 게 힘을 어떤 특정 근육이나 인대가 잘못 받았을 때 걔가 좀 너무 과하게 긴장하거나 손상이 되는 걸 삐끗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냉찜질이 제일 좀 필요해요. 삐끗한 즉시에는. 그리고 그때 어떤 때 냉찜질하고 어떤 때 온찜질 하는지 맞아요. 그것도 되게 헷갈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다쳤을 때 바로 손상되었을 때 즉시는 거의 다 냉찜질이에요. 그런데 만성적인 거 있잖아요. 아유 난 요즘 허리가 쑤셔, 무릎이 쑤셔 이런 경우들은 온찜질인 경우가 있고 혹시나 냉찜질, 온찜질이 좀 그 예상과는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경우는 냉찜질이 낫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성 질환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해보고 맞는 걸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기본은 급성 손상은 냉찜질이고 만성적인 문제는 온찜질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결국에 그 병원에 다니고 계시다 하면 물어보세요. 통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계시면 그래서 허리를 삐끗하셨을 때는 바로 일단 근육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냉찜질을 처음에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온찜질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냉찜질이든 온찜질이든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는 삐끗했을 때 그 같은 손상을 반복해서 입지 않도록 최대한 안 쓰셔야 되는데 허리를 안 쓰는 방법은 눕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이게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관절이든 어느 근육이든 간에 삐끗하시는 경우는 최대한 걔를 안 써주셔야 돼요. 치우지아님, 곰보배추 끓인 물 마시면 효과 있어요. 감기 얘기 중에. 곰보배추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요. 치우지아님이 저쪽 그 원주 쪽에 사셔서 아마 이런 거 구하시기가 쉬우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바보 바꾸네는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셨고. 네, 맞아요. 근데 기본 학습으로 또 돌아가네요. 염증과 통증이 다른 거예요? 네, 염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그런 거죠. 뭐 바이러스에 걸렸다.
혹은 세균에 감염이 되었다. 혹은 다쳐서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손상을 입었다. 혹은 아까처럼 화상을 입었다. 네. 뭐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붓고 열이 뜨끈뜨끈하게 나면서 벌겋게 되면 다 염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온몸에 어디든지 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눈에도 결막염이 생길 수 있고 두피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원인은 매우 다양하죠. 네. 통증이라는 거는 그런 염증 같은 상황의 결과로 생기는 증상이죠. 네. 염증을 현상이라고 말하면 통증은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거는 어떤 그 병리적인 소견을 말한다면 통증은 주관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증상인데 염증이 있는데 통증이 없을 수도 있느냐? 대부분 있어요. 염증이 있으면 대부분 통증이 있는데 의외로 염증이 있는데 통증은 없고 가렵기만 한 경우도 있기는 있죠. 네. 염증과 통증이 반드시 병행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염증이 반드시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겹치기는 해요. 통증이 있는 곳에 가면 염증도 있고 염증이 있는 곳에 가면 통증도 있고. 그렇군요. 대상포진님은 60대 여성이신데요. 대상포진 진단을 받아서 3주째 치료 중인데 차도가 너무 더딥니다. 네, 대상포진이 뭐 좀 느려요. 워낙에 차도가 처음에 수포가 발견되자마자 즉시 그 항바이러스 제제가 몇 개 안 되는 약이 있는 바이러스예요. 얘가. 네. 그래서 바이러스 제제를 보통은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호전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통증도 아주 심하지는 않고 참을만 하다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생길수록 좀 치료도 느려지고 통증은 심해지고 후유증도 좀 많아지는 게 대상포진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뭔가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는 항바이러스 제제 지금 복용을 얼마나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처방된 약을 좀 꾸준히 드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진통제에 대해서도 너무 아끼지 말고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포진 통증은 심해요. 꽤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참는 것보다는 진통제로 당분간 컨트롤 하시는 게 좋고, 후유증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신경통이 남는 경우에 꽤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사실 또 되게 막연한 건데, 모든 바이러스들은 몸이 건강할 땐 잘 안 생겨요. 몸이 그렇겠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를 틈타서 들어오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도 컨디션이 좀 잘 회복이 되시지 않으면 나중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진통제에 대해서 진통제가 이제 조금 억울한 부분인데 많이 먹으면 빨리 안 낫는다. 네. 맞아요. 많이 먹으면 빨리 낫지 않는다. 혹은 내성이 생긴다. 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내성이 생기는 진통제도 있어요. 있고 예전에는 한 알 먹어서 나았는데 나중에 두 알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성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통제 성분이라는 게 우리가 카페인을 진통제 성분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카페인은 내성이 생기는 약물이어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진통제를 계속 장기 복용을 하시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단데요. 문제는 진통제를 매일 같은 양 꾸준히 드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드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내성 없는 진통제 처방이 되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진통제 같은 경우 우리 선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걔네들 보면 매일 그걸 드실 일은 없기 때문에 내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로 통증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파야 약을 먹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염증이 있을 때도 다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벌레 물리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붓고 빨개지고 뜨끈뜨끈해지고 모기한테 물리면 염증이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약을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염증 중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지는 염증들은 약을 먹지 않고 이게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증들이 있어요. 좀 힘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곰팡이균에 의할 때, 뭐 아니면 강한 외상이나 화상에 있을 때 이럴 때들은 약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소녀님한테 야단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승조 아나운서 며칠째 기침하시는 듯. 정재닥 선생님
승조 아나운서 좀 봐주세요. 우리라고 쓰셔서 제가 여쭤보지 말까 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환자를 앞에 두고 우리 같이 진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진료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저기 아버님 간병 때문에 네, 좀 많이 병원에 이제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무심한 게 그냥 얼굴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무관심에 대한 합리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잡사님, 저는 아프면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찾지 않고 그냥 자가치유를 하는 편입니다. 네. 나쁜 걸까요? 뭐 나쁘다고 보긴 어려운데 자가치유의 한계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저도 감기 걸려도 약을 잘 안 먹는데 처방도 웬만하면 잘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힘들긴 해요. 사회적인, 병원에 갔을 때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다들 처방전을 기대하고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잔소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그냥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결국에 힘들면.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약값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도움이 안 돼서 약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 처방된 약에 익숙해져서. 또 주사 안 넣으면 서운해 하잖아요. 그 병원은 성의가 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저는 주사 진짜 안 놔드리거든요. 제가 주사를 워낙 싫어하기도 하고. 필요할 땐 꼭 놔드리긴 하죠. 근데 약도 안 먹고 병원에 찾지 않는 것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래서 병을 키우게 되면 큰일이죠? 병은 어쨌든 정기적인 검진은 하시는 게 좋고요. 정기적인 검진에서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자가치유에 기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정기 검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내추럴 파레트님이 올리신 글인데요. 어릴 때부터 1년에 단 하루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군 복무 이후로는 정기 검진도 안 받는 36세인데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1년에 단 하루, 단 하루가 왜 그럴까요? 단 하루. 이게 아까 이제 이 염증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원인이 있어요. 열은 원인 없는 열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감기면 감기, 편도선염이면 편도선염, 폐렴이면 폐렴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하루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루면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열의 원인을 찾을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반 증상을 확인하는데 감기 기운이 있느냐 혹은 목이 아프냐 다른 데 아픈 데는 없느냐 이렇게 막 꼬치꼬치 물어요, 의사가. 그러면 그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원래 열의 포커스가 어딘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년 정말 1년에 하루씩 그렇게 된다면 열이 날 때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감기 때문에 몸살 나면서 열이 나는 걸 수도 있긴 하니까 혹시나 다른 증상이 없는지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진야님. 흔한 생리불순도 없는데 20대 후반에 난소암이었습니다. 처음에 단순 염증이라고 했는데 참 이럴 때 처음 진찰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참 난감하시겠어요. 네, 이게 많이들 여성 질환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세요. 난소암과 자궁암과 뭐가 다른지도 이렇게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자궁암, 난소암 아니면 난소에 자궁 내막암, 자궁근종, 이렇게 되게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일단, 모든 암이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증상이 없는 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초기에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기검진에 좀 기대는 수밖에는 없는데, 아마 처음에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에는 아마 그 증상은 염증 증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난소암이 발견이 되려면 결국에 이미지 검사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하든 나중에 이제 좀 더 CT를 하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 같은 게 좀 필요하고요.
확실히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짜라기보다는 저희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거라서 공짜는 아닌데 엄연히 말하면 그것들에 보면 기본적으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조기검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자궁암이나 난소암 검진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기검진에 그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단은 전체적인 비용과 조기검진의 효과를 고려한 것들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는데 여성분들이 거기에 이제 추가로 좀 하셨으면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유방에 관련된 유방 초음파는 꼭 추가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 유방암이 꽤 많은데 유방 그냥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방 초음파랑 또 한 가지는 가임기 여성분들은 항상 그 자궁경부암 검진 하실 때 그 안에도 초음파 검사를 골반각 내에 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시면 그렇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좀 조기에 검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넘어바람님은 네, 요 질문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그 CMS 회원 경우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홈페이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무국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44-0933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전화로 문의하시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죠. 파우스트 님이 두 번째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 자연방사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오염돼서 50대 급증한 여성 갑상선 암이요. 급증하는 50대 갑상선 암과 자연 방사능 축적하는 식물하고 뭐 연관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말씀하셨는 방사선이 자연 방사선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선에 대한 건지를 아까 표고버섯 얘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식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해요. 자연 방사능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사실 뭐 알고 있는 바가 제가 그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연 방사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기에 항상 존재를 하는 일정량이 있고 뭐 비행기를 타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땅에 어느 정도 항상 축적이 되어 있고 음식을 통해서 순환하기도 하는 그런 방사능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살면서 그 자연 방사능만으로 어떤 질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방사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그 저희가 노출되는 자연 방사능의 양만으로는 사실은 갑상선암을 일으키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다만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방사능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있고 뭐 일본에서 실제로 방사선과 관련된 질환의 유병률에 대한 조사가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사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역학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아직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어요. 그래요. 내추럴 파레트님이 먼 미래 예약을 진료 예약을 하셨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몸이 좀 무겁고 식은땀이 좀 나고 뭔가 부끄러울 때 얼굴 홍조 띄듯이 열만 훅 올라오고 이 백미는 나중입니다. 나중에 큰 문제 생기면 부탁드려요. 큰 문제 생기면 부탁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증상 자체는 이게 그냥 봐서는 어떤 증상인지 확실히 알긴 어려운데 그 지금 현재 성별과 그다음에 나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만약에 36세. 36세 젊으신 분인데요. 아까도 저 증상이 조금 남들과 다르십니다. 1년에 단 하루 열이 쏟으시거든요. 이 단 하루에 열이 올라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무겁고 식은땀이 난다라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듣고 갱년기 여성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젊은 남자분이네요.
요거는 계속 그러시면 이거야말로 그냥 지금 병원에 다녀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땀이 아까 자고 일어났을 때 땀이 많이 나고 이런 게 그냥 별거 아닌 증상인 경우도 많은데 네. 이게 막 몸을 지치게 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프신 거라면 동네 내과를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은땀이 나면은 그게 침구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저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매일 말려서 쓰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걸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의 글을 질문해 주신 분들께 좋은 답이 됐습니다. 정재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